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오늘 사퇴 직전까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 이 발언이 논란인데 여기에 오늘 레임덕 발언까지 얹으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의 깜짝 회동이 지지율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백현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대포폰 확보 등등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속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무르익은 건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건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고요.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천문학적 경제 피해도 예상되는데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관련 내용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왔던 검찰이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0일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합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쌍방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의 송환도 조만간에 앞두고 있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회동한 뒤 보수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공유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는 색깔론 공세를 폈는데 안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단일화의 주역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가결을 자신했습니다. 규모 7.8 강진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악천후까지 겹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전주환이 대담하고 잔인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승소한 베트남인 웅유엔 티탄 씨는 이번 판결이 희생된 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며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뒤 하루 만에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2만여 명에 달합니다. 100차례가 넘은 여진 때문에 피해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빌딩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두 차례 강진이 훑고 간 뒤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중 일어난 여진 탓입니다. 여진의 여파는 튀르키예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최초 강진 뒤 30시간 동안 여진만 100차례 넘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망자만 5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부상자도 2만여 명에 달합니다. 곳곳에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건물 잔해 속에 가족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싸늘한 주검역, 돌더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처절한 비명도 들립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앞으로 닥쳐올 여진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Kurban olduğum herkesten bize dua edin. Bize dua edin. Gelip gidiyor. Ne olacağımız belli değil daha. 시간이 지날수록 여진의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 5에서 6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견디기 힘든 최악의 고통을 마주한 튀르키예인들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외교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우리 국민 한 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민이 현재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대피 중이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관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고 또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4시쯤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은 건물 잔해에 깔려 매몰됐고 밤새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은 데다 건물 잔해 더미가 많아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Söylüyorlar kimse gelmiyor. Mahvolduk ya mahvolduk. Allah'ım yarabbim. 맨손으로 시멘트 더미를 치워보지만 엄청난 건물 잔해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굴착기나 중장비도 동원됐지만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밤새 구조 작업 끝에 생존자를 구해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영하의 날씨에다 비와 눈이 내리는 악천후도 구조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구조 작업이 늦어질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There've been heavy rains, heavy winds, and the temperatures are below zero. So we need to find people as soon as possible because people are stuck under rubble.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지진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건물 5천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00년을 버텨왔던 유명한 고성도 예외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수곤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아다나시.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munos졌습니다. 1차 지진에 이어 규모 6.7의 여진이 강타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Burası 7. kat. Yengemi arıyorum. İçeride yeğenlerimle 2 tane yeğenim var. Eşi ve yeğenim var. Yengem dün akşam onların yanına gelmişti misafir olarak. Yengem şu anda yengemin cenazesi kenarda gördük. 지중해를 낀 하타이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 3채가 잇따라 무너진 가운데 잔해 속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생존자 수색과 구조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가 심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칼로 베어낸 듯 건물 단면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위험한 건물 안에 고스란히 갇혔습니다. 튀르키예 재난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자국에서만 건물 5,600채가 무너졌다고 잠정 밝혔습니다. 구조인력 2만여 명을 급파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구조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Şu ana kadar 65 ülkeden yardım ve destek talebi var. 진앙지와 가까운 가지안테프에선 문화유산인 로마 시대 성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200년 세월 동안 굳게 버텨왔던 망루는 곳곳에 금이 갔고 성벽은 대부분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13년째 내전에 시달려온 시리아도 이번 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전으로 입은 상처에 지진 피해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자라블루스. 강진으로 무너진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나머지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무너진 집의 잿더미 속에서 어린이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고 곧이어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어렵게 생존자를 찾아냈지만 몸이 잔해더미에 갇혀 있어 구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대와 함께 주민들까지 나서 잔해 속을 손으로 파헤쳐 가족과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흰색 천에 담긴 채 운구를 기다리는 시신이 길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وبنته وابنه هذول توفوا طلعناهم بعد شيء 8 ساعات تقريبا من تحت الانقاض وانتشلنا تنتين احياء هن بمشفى الجامعه موجودين حاليا. 병원에는 지진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부상자가 누울 병상이 모자랍니다. Today, after the earthquake, we started to receive many cases, hundreds of casualties. We know and we have information that hundreds of patients are still under the debris. The situation is too bad. We need urgent help.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 하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서 사상자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지진 피해를 키운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피해가 집중된 국경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빈발하는 곳으로 난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한 데다 허술한 감독 속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많아 지진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시리아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폭격으로 건물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 충격으로 쉽게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 상황을 보면 규모 7.8의 지진에 이어서 규모 7.5의 강력한 여진이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두 개의 단층이 잇따라 쪼개지며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7.8의 강진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 서북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그런데 9시간 뒤 여진으로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위치는 가지안테프 북쪽 108km 지역.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난 위치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단층의 각도와 종류도 규모 7.8의 단층과 다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지하에 숨어있던 또 다른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의 지진이 다른 지진을 유발했기에 여진으로 분류하지만 사실상 두 개의 강진이 하루에 일어난 셈입니다. 규모 7.8 지진이 굉장히 강력해서 해당 지진으로부터 밖으로 배출된 에너지가 주변 지역에 쌓이게 되고 규모 7.5나 되는 지진이 또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발달한 이 단층들은 앞선 지진에 의해서 뒤따르는 지진을 방아쇠 효과로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규모 7.8 튀르키예 강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규모 4.8의 지진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모 1이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32배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규모 7.8의 튀르키예 강진은 히로시마 원폭 32,700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규모 7.5의 강진이 더해지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강진의 여진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에 단일 파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고 앞으로의 피해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에 파견되는 해외 긴급 구호대는 모두 110여 명.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1진에서 4진에 걸쳐 총 127명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긴급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60여 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의약품 같은 긴급구호 물품도 군 수송기를 통해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공식 요청을 받고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타 국가의 긴급구호대와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 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신속한 구호 이행을 위해 조현동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튀르키예 해외 긴급구호본부도 설치했습니다. 또 우선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3억 원을 긴급 인도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 정부의 구호대 파견은 근본 500만 불 지원과 더불어서 튀르키예가 지진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는 우리 교민 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진 피해가 큰 튀르키예 동남부 6개 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이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에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제사회도 모처럼 한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수색 구조팀을 급파하고 긴급 원조를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튀르키예에 애도를 표하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구조견으로 구성된 구조대 제1진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1차로 4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 상당의 긴급 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包括派遣重型城市救援队、医疗队，并提供土耳其方面急需的救灾物资。我们正在协调向叙利亚提供叙方急需的救灾物资，并加快落实正在实施的粮食援助项目。 튀르키예와 이웃지간이면서도 해묵은 앙숙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해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최소 13개 나라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EU는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채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과 전쟁 중인 시리아에 인도주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오늘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이 내일부터는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나온 발언들 중심으로 황윤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회동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 만남으로 양측은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동 직후 YTN에 출연한 김 의원은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과거 발언과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평가한 것을 포함해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정당, 정통 보수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 이후 잠시 공개 일정을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정견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인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색깔론 공세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일조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은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투표를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건 충신이 아닌 간신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항상 우리 당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충성 경쟁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분들이 과연 본인의 공천이 위협받을 때도 내일부터 이틀 동안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당권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권발 정계 개편론이 불거졌습니다. 역할론의 당사자로 거론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부인에도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정계 개편 역할론의 당사자로 거론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해 어떤 만남도 가진 적이 없고 어떤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의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심 변호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력은 대단히 힘이 강성해지는 거죠. 거의 반비례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장악 능력은 현재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YTN과의 통화에서도 안 의원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용산 대통령실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직은 폐를 끼치고 있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대통령 측근에서 시작된 정계 개편론을 안철수 의원 견제용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미 파국을 맞은 마당인데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심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데 안철수 의원 측과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발언 때문에 당내가 완전히 지금 부글부글이에요. 그런 언급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보수 진영에서는 트라우마죠. 지금 전대 와중에서 한다는 거는요. 네. 정말 그거는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정말 욕보이는 행위다. 김한길 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나 친윤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총선을 앞두곤 어떤 형태로든 정계 개편 시도가 있을 것이란 예측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채 상대방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대 쟁점은 연료 물가 급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원자재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을 미룬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안한 정유사 횡재세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시나요? 횡재세는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서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폭의 가격 인상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이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21년에 300% 이상 그래서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중산층이 신음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습니까?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따지며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그건 농식품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의 책무냐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간 대선 자금이나 뇌물 등 대장동 뒷돈에 대한 입장을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평일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1차 조사 열흘 만에 확답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강력한 주중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정에 집중해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짜를 두고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출석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전 9시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도 검찰이 통보했던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왔던 만큼 사실상 오전 11시 조사가 유력해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2차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선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과 민간업자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검은 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과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2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사실상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라 검찰과 이 대표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왔던 검찰. 자,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무려 4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성남시청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공문서를 샅샅이 살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밖에도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 대상은 무려 40여 곳.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 민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0명 넘는 인원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며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김인섭 씨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실에도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로 민간 사업자가 얻은 이익은 3천억 원대. 결국 그 배경에 민관 유착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인데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점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에 도왔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의 송환도 앞두고 있어서 대북 송금 의혹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인천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 경찰에 붙잡히자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피 기간 누구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검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경기도 북한 사업비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 비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뒷받침하는 자료 외에 송금 목적이나 대가성을 밝힐 구체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김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해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의 송환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를 끌어올리는 인양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수색 범위를 대폭 넓혀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신안 대비치도 부근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 안전한 수색과 인양을 위해 조금 더 물살이 약한 대허사도 인근 해역으로 18km 정도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빠진 기상 여건이 변수입니다. 현재 전남 신안 해상 조류가 빠른 데다 너울성 파도까지 일고 있어서 해경은 인양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실종자 수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고 싶은 가족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실종자가 선체 내부에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에 있기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저희가 뭐 계속 해달할 수는 없는 거고. 청보호가 있는 수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채 30cm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3,000여 개의 통발과 어구가 어지럽게 엉켜 있어서 선체 내부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통발에 3,000개 실려 위쪽에 있는 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그게 다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에 줄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게 풍선처럼 다 아래쪽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아래쪽에 다 매달려 있을 겁니다. 해경이 인양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빨리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갑자기 물이 차 침몰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사고 선박을 수면 위로 올려놔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체 전복 원인 조사를 위해 선체 인양 후 국가수, 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사방 5.5km씩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이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슬픔을 줬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를 아무리 다짐해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우리 사회는 또다시 공분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범행 5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관계 단절 요구에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고통을 줬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 범행을 계획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되고도 피해자를 탓하며 아무런 주저 없이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본인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이제 만 31살인 만큼 수형 생활로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면서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를 평생 반성하라고 당부했고 전주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YTN과 통화해서 가족은 평생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며 이를 배려한다면 사형은 아니어도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자기 일처럼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유족의 뜻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별도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노후된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또는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한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각종 특례가 집중된 만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장치 등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를 광역적으로 정비를 해서 기반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을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상향을 해줘서 이 사업성을 높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디테일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것은 이번 발표에 하나도 안 써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초과이익 환수 범위를 두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70년 넘게 유지해왔던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또 개장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원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시티뱅크, 골드만삭스 등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달러나 유로, 엔 등 선진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며
금융기관의 국적,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가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급증한 무역 규모나 자본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국내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48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외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서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 허용을 하는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물화 거래와 함께 단기 외환 거래인 FX 스왑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해외 거래가 불편하지 않도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대폭 연장됩니다.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해 10시간 30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권 준비 상황 등을 보고 외환시장을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다이나믹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친윤계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구애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오늘 나 전 의원과 깜짝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의 모습, 또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 딱히 지지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사실상 김나연대가 성사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도 나왔어요. 일단 만나서 오찬을 하고 같이 카메라 앞에 쓴 거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네. 만약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다, 아니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로 뭐 하면 뭐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뭐 이른바 좀 화끈한 지지 선언이 또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도 참 낯선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저도 상당히 낯섭니다. 이런 전당대회 처음 봅니다. 사실은 특정 인사의 출마 여부가 한 3주 가까이 정치권 톱 뉴스로 다뤄지는 전당대회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시작부터 대통령실이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끼리 누구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거나 뭐 이러면 뭐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닌 장면도 참 보기 드문 장면이고요. 낯선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낯선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손을 잡는 모습, 이런 모습도 봤는데, 그런데 보면은 말도 좀 애매하고 표정도 좀 애매하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뭔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자, 김나연대가 뭐 성사된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왜 입장이 선회됐을까요? 옛말에 강가에 그 말을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했죠. 강가에 나온 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을 먹을 의사가 전혀 없는, 물을 마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울 가정법원 앞에 풍경을 보는 것 같다. 두 분의 어떤 어색한 모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네. 예, 저는 뭐 나경원 대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굉장히 억지로 나와서 소극적으로 서 있는 모습 정도를 보여주는 예, 그 안 할 수 이유를 없으니까 조금 추측해 본다면. 그러니까 아예 척을 질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뭔가 저쪽에서 화끈하게 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저런 그림 정도로 놓고 오면 다음번 지역구의 공천 자리는 우리가 놔둬줄 수 있다는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된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 여하튼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성실한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아직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서 한 번 정도 더 회동을 할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미팅이었다고 봅니다. 어정쩡한 김나연대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아직 연대까지는 안 갔는데 어쨌든 사진이 찍혔으니까 네.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재료는 확보를 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나경원 의원의 측근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김기현 의원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대이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화면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의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변할까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회동이 손해볼 일은 없겠죠. 적어도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작은 도움이냐 뭐 큰 도움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손해보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약속을 정해서 만나고 오찬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 같이 섰으니까요. 근데 해석의 정도는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뭐 김기현 후보가 당장 지지율이 많이 껑충 뛰거나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작은 도움이 되냐 큰 도움이 되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을 제가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인지도는 높은데 지지도는 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때 이 당의 본류이고 오래된 분이고 중견 정치인이다 생각해서 여론조사상에서는 호감을 표시하긴 하지만 이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럼 그 지지자들이 따라가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닌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고한 지지층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엔 그래도 나경원이 낫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사라졌다가 김기현 의원과 함께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럼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한테 갔네. 그럼 나도 김기현 의원한테 가야지. 이런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 의원으로 옮겨붙은 지지가 다시 김기현 의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진 않는 데다가 고한 1, 2주 사이에 또 벌어졌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한 또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금 윤핵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의 저런 지금 행동을 보고 다시 김기현 의원한테 옮겨갈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 높진 않아 보인다.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중 하나가 지금 색깔론인데요. 자, 김기현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신영복 교수는 위대한 지식인이다 이 얘기한 것 그리고 뭐 사드 배치 이런 데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보수 정당의 당대표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안철수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 47살의 김기현은 당의 동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대권 후보도 아꼈다. 근데 15년 세월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놓은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색깔로는 지지율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할까요? 근데 그 안철수 후보의 과거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위 뭐 요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라는 발언 등등 몇 개가 있었죠. 근데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는 이제 한 10여 년 전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가장 강렬한 이벤트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대선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론과 관련한 논쟁은 그렇게 아주 유효한 공격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이념적으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였느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뭐 역풍이 불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있죠. 게다가 지금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그냥 단순히 후보 단일화만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초를 세운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무슨 약간 빨갱이 뭐 이런 식의 용공 뭐 간첩을 이런 분이라고 하는 분을 정권의 인수위원장으로 세워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까지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능한 정부임을 윤석열 정부가 자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 표현이 과하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다고 실제로 무슨 용공이나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좌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분에 대한 용공 딱지를 붙이는 것은 김기현 의원 신뢰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분이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의 근간을 세웠던 분인데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발언을 듣고 나서 아이고 안철수 불안한 사람이네 생각할 사람도 없거니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앙일보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바가 있는데요. 안보 분야 공약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점수로 환산했을 때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나 이분 뭐 회사도 크게 지금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두 분이 이제 비슷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가 있었죠. 자, 어제 하루 모든 일정을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도 오늘 비전 발표회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색깔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고요. 또 지금 여러모로 사면 초과에 빠져 보이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기자들이 오늘 중도 사퇴론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도 있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중도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데요.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일단 색깔론 공세에는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걸로 내 생각은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중도 사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을 받느냐 했지만 그 전에는 약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김기현 후보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약간 일부러 동문서답한 듯이 답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야 정말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사퇴를 묻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재치 있게 받아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 공식적인 그 전당대회 관련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하루에 공백을 두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그런 게 SNS에 막 돌더라고요. 뭐 중도 사퇴와 관련한 게 도는 걸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본인은 절대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참 저에게도 낯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또 다시 그 불출마 아니면 중도 사퇴하는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더욱 낯설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퇴하는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을 좀 담아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절대 나는 중도 사퇴 안 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중도 사퇴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그래서 기자들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벤투 감독의 빌드업처럼 처음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서 이제 사람을 웃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김기현 후보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1등은 후보가 사퇴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까지가 하나의 만들어진 농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준비됐던. 근데 1등 후보가 다 사퇴를 했죠. 지난번 전당대회 1등했던 이준석 후보 당대표 사퇴했죠. 최근에 여론조사 1등했던 유승민 후보 사퇴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1등했던 나경원 후보 사퇴했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의원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치 않은 농담이었다.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사퇴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하고 지금 무슨 명분으로 사퇴를 하겠습니까? 겁나서라고 할 수도 없고 김기현 의원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지지율이 잘 나와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여기서 더 밀어붙이지만 않으면 저는 사퇴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사퇴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면 단일화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나가는 그렇죠. 이제 신사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더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했으면 최소한 저 이념 관련된 논쟁 정도는 접어놓고 약간 더 정책 관련해서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선대위의 팁을 좀 드리면 간단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누가 깼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당대표가 됐는데 40석짜리 정당 3석으로 누가 쪼그러뜨렸습니까?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 대표를 한다고요? 라고만 물어봐도 많은 당원들이 저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윤심에 집중하고 안철수 대표에게 어울리지 않는 용공 공격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조언까지 지금 덧붙여 주셨는데 오늘 6명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비전 발표를 했는데요. 뭐 빨간 목도리 들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윗몸 사진을 공개하신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뭐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마 이분 그 양손에 비책 족자를 들고 나오신 분이 있었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후보로 나왔는데 천하람 변호사 그 지지율 상승세를 어디까지 예측하십니까? 사실은 천하람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 중에 뭐랄까요? 포지셔닝은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쪽 저쪽 다 비판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네. 뭐 젊은 사람들 말에 따르면 모두 까기가 가능한 포지션이죠. 안철수 후보도 비판할 수 있고 그렇죠. 김기현 후보도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가장 젊고 또 연령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 그걸 맞받아치기도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그 4명이 올라가는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가 예상해 보면 아마 한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 정도요? 예. 아직은 한 자릿수인데 15%까지 갈 그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컷오프 여론조사 시작이 되는데 자, 4위 안에 들 것 같다.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천하람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앞에 있는 황교안 후보 꺾고 그런 바람을 타서 더 꺾어서 이제 결승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희망까지 담은 발언으로는 보입니다만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여기다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15%를 똑같이 적어서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 당원끼리만 한다는 겁니다. 당원끼리 투표를 하기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가 천하람 위원장이 이 대중들에게 아주 넓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도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종편 등의 방송도 많이 나왔고 또 YTN에도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누군지 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늘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말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나도 윤핵관이다라고 옹호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그저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은 그만 때리십시오. 이제 저는
그만 때리십시오는 약간 불쌍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 말고는 안철수 후보의 보폭이 넓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런 상태에서 천하람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넓은 보폭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지할 수 있는, 즉 한쪽으로 표가 몰릴 필요가 없이 당분간은 유권자들이 표를 놓고 여기저기다 재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등은 좀 무난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족자에 보면은 대통령 공천 불개입, 오른손에는 또 왼손이었나요?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 이렇게 이제 써 있는 오늘 저 비책 족자까지 들고 나서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 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심평 변호사, 윤 대통령의 탈당,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지금 여권발 정계 개편설로 당이 시끌시끌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데 레임덕 이야기까지 또 했습니다. 자, 여권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되신다 그러면은 그 세력은 대단히 그 힘이 그 강성해지는 거죠. 그에 반비례해서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그 장악 그 능력은 현재 이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그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그 조치를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심평 변호사 발언 때문에 당내가 완전히 지금 부글부글이에요. 열린우리당식 창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거의 멸망전입니다. 그 여권 세력 내에서. 그런 언급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보수 진영에서는 뭐 트라우마죠. 저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요. 그런 그 대통령의 탈당 또 분당 이런 얘기를 지금 전대 지금 와중에서 한다는 거는요. 정말 그거는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정말 욕보이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당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열린우리당식 창당은 여권 내 거의 멸망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까지 듣고 왔는데 어쨌든 발언을 꺼낸 이후에 논란이 컸는데 오늘 레임덕 얘기까지 또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의도는 그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찍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발언 같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심평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정말로 당원들이, 저도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 전당대회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 이벤트와 관련해서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발언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거다? 아니, 그거 이제 심정적으로 대단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뭐 중요한 분인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본인 의지대로 안 된다고 뭐 당을 떠날 것 같으면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당하신 지도 오래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거 때문에 입당했다가 뭐 전당대회 때문에 탈당한다? 이게 심평 변호사의 발언입니다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교감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전혀 교감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당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당대표가 본인의 의중과 다르기 때문에 탈당을 한다? 이거는 그게 상식 밖의 얘기죠, 사실은. 상식 밖의 얘기다. 가장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화가 많이 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심평 변호사는 정계 개편 상황이 올 경우에 그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은 여기 딱 선을 그었어요, 오늘. 근데 뭐 김한길 위원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으로 선을 그은 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바뀌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예. 것이고요.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시절에 김한길 의원을 영입했던 것은 이런 정계 개편의 그림을 그리고 한 것이죠. 다만 그때는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갇혀 있는 정당이 아니라 호남까지 수도권까지 열어놓는 형태의 대규모 정당. 현재 180석 있는 민주당을 흔들면서 새롭게 좀 구도를 이번 총선,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 치르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바꿔볼 수 있는 플레이 메이커로 김한길 의원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구체적인 이름을 좀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양양자 위원을 영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호남까지 바라본 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이와 같은 창당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카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농구로 치면 초반에 아예 반칙하려고 맘먹고 들어와서 상대방 슈터를 아주 기를 죽이고 나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었고요. 네. 당원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 준 거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큰일 납니다. 라는 메시지만 딱 주고 나갔는데 저 사람 누구냐? 멘토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냥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 정도 했던 사람 아니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정교하게 짜져 있는 각본 안에서 움직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발언의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아 이러면 야 안철수로 개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면 불안하면 그냥 김기현 후보로 가는 게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틀을 만들어는 줬을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가 되면 혹시 당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당원들의 마음에 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의도든 간에 여권발로 지금 정계 개편론이 불거졌는데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뭐 야권도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론 얘기가 예전부터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정계 개편보다는 우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먼저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뭐 출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선거법 관련한 재판은 이미 기소가 됐었습니다만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 후원금 또 쌍방울 문제까지 앞으로 기소가 예상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을 법정에 출석해야 될지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통 대장동 사건이 피고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또 지금 뭐 얼마 전에 수사가 본격화된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문제 쌍방울 이게 사건이 여러 건이거든요. 이게 다른 피고인들 재판받듯이 법정에 나가면 일주일에 5번씩 나가야 돼요. 사실은 5번 이상씩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 당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뭐 갈라지거나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은 그런 요소는 별로 안 보입니다만 말로 시작이 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밑에 끓고 있는 마그마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위례대장동 2차 소환 앞두고 있는데 날짜가 정해졌어요. 10일 금요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제 시간은 조금 더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말에 나는 꼭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평일로 조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굳이 토요일에 가겠다는 사람을 꼭 금요일에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검찰도 굉장히 궁색하고요. 뭐 10시나 뭐 9시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들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무슨 왕이나 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런저런 조정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랑 원래 피의자들이 다 연락해서 뭐 요즘 직장일 때 바빠서 그런데 다음 주에 나가면 안 되나요? 다 물어보고 조정을 하거든요. 금토가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지. 이거 이재명 대표 수사받는 날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이 일제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이 왜냐하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발로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또 프롬 나가야죠. 뭐 제가 죄인인지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에 졌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 와서는 또 금토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것 가지고 치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와서 발언이 문제가 된다라면 정식으로 공보를 통해서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계속 이런 말을 내는 것들 자체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게 보질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 주 5일 근무가 원칙이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 제한도 있는데 지난번은 토요일 날 출석을 고집해서 토요일 날 출석을 했습니다만 아니 검사나 검찰 수사관도 매 주말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개인 변호인이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 되기 전의 일들인데요. 지금 대변인들이 나와서 관련 사건을 브리핑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총장의 목을 틀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예산을 깎는다든지 검찰청을 해체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입으로 하루에 한두 마디씩 하고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항의하고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는 정도로 무슨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당이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에서 고용한 변호인들을 데리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변호사로 하는 것이고 아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검찰이 소환하라고 할 때 출석 요구할 때 어디다 전화를 했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개인 그 보좌관 연락처도 알고 있으면서 당대표실에 연락한 게 검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이 논평 정도를 발표하고 브리핑하는 것으로 당력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의 성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하고는 상관없는 일종의 개인 비리 혐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무리 중요 당직에 있는 정치인이라도 개인 비리 관련한 사건이 있으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당에서 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철저하게 당사자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데 2019년 소위 조국 사태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런 뭐랄까요 일종의 지나친 동지의식이라고 할까요? 연대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성격만 보면 개인 비리 혐의인데 이걸 당이 나서고 뭐 동료 의원들이 수십 명씩 나서서 연대를 보여주고 이거는 양당의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종의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화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 소환 이제 나흘 남았는데 오늘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민관 개발을 하면서 뭔가 특혜가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이 땅의 가치를 종상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때가 아니라 2022년 7월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백현동을 집중 감사를 했고요. 직접 나와서 최재 감사원장이 보고를 했죠. 시장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 제가 아까 전에 이 사건이 왜 개인 비리인데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60명의 검사가 동원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했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전부 다 재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아들의 수사 내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하라고 하는 이 감사원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시장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뒤져내서 뭔가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것도 옛날 소리를 다 들춰보면 다 나오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부도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게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서
좀 단계를 상향을 조정을 해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 부채 해결하고 재산 팔아치우는 것으로 업적을 쌓기 위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시장의 전임 시장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막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재판관 밝혀지겠지만요. 그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이재명 시장 관계없다고 발표했던 점은 좀 짚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보면은 자연 녹지였던 부지가 4단계 상향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임대 비중도 10%로 축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사업자는 수천억 특혜를 입은 이런 사건이긴 한데요. 이 과정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정진상 전 정무실장하고 통화를 했다. 네. 자, 검찰은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선 이 땅은 네. 자연 녹지만 주로 언급이 됩니다만 상당 부분은 자연 녹지보다도 더 토지 이용이 까다롭고 어려운 보존 녹지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보통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 대부분 250%까지가 이제 법정 상한입니다만 이 땅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 단계인가요? 그렇죠. 예. 상업지역 바로 밑에 단계까지 그러면 용적률이 400% 내지 50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값어치가 몇 배 뛰는 거죠. 근데 여기 관여한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은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인데 이게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려고 했는데 계속 유찰되고 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민간 시행업자가 이 땅을 사들이고 2,200억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회사에 영입한 이후부터 뭐랄까요? 이게 뭐 마법의 상승이라고 할까요? 예. 땅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준주거지역까지 상승을 하고 원래 이거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100% 임대 아파트만 질 수 있는 땅으로 시작을 했는데 90%는 분양을 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만 임대 아파트를 지어도 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 인허가를 내준 사람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줬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70억 원을 받았어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시행 업체로부터. 더 받아내려고 뭐 양자 간의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분이 뭐 통화를 했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이유로 연계됐다. 이건 이제 검찰이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연결고리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이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자,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자칫 민주당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이게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증언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경우는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앉아 있는 상태였고 이재명 혼자 방어하는 상태에서 공격조가 굉장히 많았죠.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사법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청취자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공문하고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그러니까 배치된 있어요. 측면인데 거기서 다툼을 한 거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전부 다 속기로 채취한 다음에 야, 요 발언은 잘못됐으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다. 아니 그 자리는 고 이재명 대표가 3분 발언하고 끝난 자리가 아니고요. 국민의힘과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법 집행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서류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이런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의 단편 부분을 잘라내서 이거는 과장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 모든 특히 정치권의 모든 일들을 검사에게 검사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좋은 문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오늘 송환이 됐어요. 캄보디아까지 도망가려다가 이제 잡혀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금고지기도 곧 들어온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 또 지금 대북 송금 의혹도 그렇고 여기에 뭔가에 좀 키가 좀 잡힐까요? 검찰 수사에?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국내 송환될 때 제가 조금 그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보통 저런 회사 같으면 저게 이제 쌍방울이 그야말로 경영만 열심히 전념하는 일반적인 회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의 오너라고 볼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기로 하면 왜냐하면 송환과 관련한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하면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소위 얘기하는 금고지기는 거기에 남아서 송환 여부를 다툰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만 들어와서 모른다고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분리 대응하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처음에는 뭐 그런 비슷하게 진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제 수사에 좀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된 경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자금 집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재무담당 본부장이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북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진술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감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거 완전 허구다 이렇게 좀 진술이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수행 비서가 잡히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대포폰도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요. 자, 이게 뭐 스모킹 건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잡혀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으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300만 불이 건네졌던 시점이 2019년 5월이고요. 이때는 힉토류 광물과 관련돼서 북한하고 쌍방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엄청나 올라가서 그해 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금감원 통계로는 1,588억 원 정도의 이득을 거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김성태 씨가 본인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북과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들었는지는 뭐 대포폰이 나왔다고 하니 그거 다 열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 김영담 의원님 말씀처럼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비 대납한 거 찾아갖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에게 통장에 돈 꽂아 놓은 것만 찾아내면 그냥 제가 보기엔 더 얘기할 게 없거든요. 왜 자꾸 원래 하기로 했던 수사를 놔두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딴 것들을 하고 있는지 검찰이 좀 한심해 보입니다. 저는. 예.
자,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은 어떤 그 뉘앙스의 발언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관련 수사들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되는데요. 자,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딸 조민 씨가 의존한 장학금을 타면서 가족들끼리 나눴던 이런 대화 내용, 채팅방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저 내용인데, 이 메시지 내용이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조국 사태의 씨발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딸이 의전원을 다니는데 성적은 안 좋은데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라는 의혹부터 출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시 비리 문제까지 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 SNS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것을 동료 학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지금 보신 조민 양은 저렇게 인터뷰에 공개적으로 나섰고, 앞으로 이제 내가 개인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하루 새 인스타 팔로우가 뭐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인터뷰 내용에서 떳떳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조금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가 또 조민 씨를 저격하고 나섰고요. 이 SNS 상에서 누리꾼과도 설전을 벌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조민 씨하고 정유라 씨를 뭐 같이 놓고 비교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유라 씨는 그 최순실로 인해서 지금 국정농단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확인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에 본인이 말을 대고 섞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다들 이제 워낙 SNS,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 이제 팔로우 늘리는 데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크게 논쟁할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논쟁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되죠. 사실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얘기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까지 되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렸어요. 뭐 대학 입학 취소, 고등학교 뭐 중학교 졸업까지 다 취소되고. 근데 아직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의전원에 입학했던 거, 지금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합격한 것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건을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는 현실적으로. 난다. 예. 그러나 이제 SNS에서 이런 설전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조민 씨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 후반이나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고,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1심 판결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에 의하면 입학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다든지 아니면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이거는 국민 정서와는 너무 배치되는 말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는 어린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철없는 학생으로서 여겨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2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한 만큼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A씨와 의붓 어머니 42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 등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아이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생 2명에게는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고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법조인 출신 실세로 차관을 교체해서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과 지방균형 발전을 비롯해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며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의 정통 관료로 실무형 인사인 만큼 대통령실은 검찰 인사로 야당에 맞불을 놓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 핵심 참모로 꼽히는 주진호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떤 부처가 업무를 잘했는지를 평가한 첫 번째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경찰청과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도 꼴찌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첫 정부 업무평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방통위와 권익위입니다. 장관급 기관에서 최하 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정권 교체 뒤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꼴찌 가운데 한 곳은 여가부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과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1순위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도 차관급 기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전 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던 행안부는 한 단계 높은 B등급을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은 재난안전 관련해선 평가가 안 좋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 점수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선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이고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정책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분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고 세부 점수는 발표하지 않고 A, B, C로 등급만 부여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24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료사회에 파격적 성과체계 도입을 주문한 등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부처별 지난해 업무 성적표를 받아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개혁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특히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주문하며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밥통 인식이 강한 공무원 사회를 실력 중심, 성과주의를 앞세워 역동적으로 바꾸자는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 특급 인재를 영입하려면 공무원 연봉 체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급여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를 반영해 정부의 20개 중점 추진 과제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까지 더한 3+1 개혁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7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담은 공무원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직자 마음을 잘 안다며 소통을 자신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관료사회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번번이 반발과 저항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집권 2년차 3+1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이 가시적 성과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는 10일 대장동과 위례 의혹 관련 2차 검찰 소환 조사에는 혼자 다녀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자신의 출석에 동행하는 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진의를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소환 조사 때 차가운 밤거리에 서 있던 지지자들에게도 미안했다며 아직 칼바람이 매선 만큼 마음만 모아달라며 동행을 만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기남부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용하는 코나아이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고 측근을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부터 만 70세 이상인 시민의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역단체 가운데는 첫 시도입니다. 이훈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류장에 앉아있던 70대 할아버지.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자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서 승차합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6월 28일부터 이처럼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요금 내고 버스를 탔는데도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많이 요금 없이 해주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버스 17%, 도시철도 8%로 버스 이용객이 훨씬 많습니다. 고령 인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도시철도에 더해 버스 무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립니다. 한 해 430억 원이 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줄이고 시내버스와 형평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50억 원. 반대로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하면 한 해 350억 원이 필요한 거로 추산됩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예산 규모로 볼 때는 200억 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빡빡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65살에서 70살 사이 노인들은 갑자기 도시철도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70세로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정부가 빚을 내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엄청난 나라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아트 옥타이 튀르키예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3,4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2만 53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보건부는 현재까지 정부가 통제 중인 지역의 사망자가 812명, 부상자가 1,45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 민간 구조대인 하얀 헬멧은 반군 통제 지역에서 최소 790명이 사망하고 2,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전체 사망자 수는 모두 5,0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우리 국민 1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민이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대피 중이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간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애도와 위로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열기도 뜨거워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대지진 소식을 듣고 SNS에 올라온 추모 게시글입니다.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도 이어집니다. 경제난 속에 지진까지 덮친 튀르키예를 위해 모금에 참여해달라거나 기부했다는 온라인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환대받았던 경험을 추억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 모금 열기도 뜨겁습니다. 기부 플랫폼에는 여러 구호단체를 위한 기부금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구호단체들도 앞다투어 모금액을 포함해 수십억 원 이상의 긴급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에 건물 밖에서 거주하는 이재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먼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식량 그리고 쉘터 부분들을 쭉 제공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도 교민들의 적은 힘이나마 모아보겠다며 성금 모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 내전의 아픔을 겪은 시리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명뿐인데 다른 피해자들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현지에 파병된 한국군 작전 지역인 중부 꽝남성의 폭리 폭런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8살이던 응우옌 티탄 씨는 이 일로 가족을 잃었고 한국군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đó thì gia đình tôi chết hết 5 người, còn 2 anh em tôi bị thương. tôi bị thương rất nặng và đau quàng qua thân thể tôi. 소송 제기 3년 만에 우리 법원은 웅우옌 티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학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웅우옌 티탄 씨의 집에서 가족을 총으로 위협해 밖으로 불러낸 뒤 총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생긴 날로부터 최대 5년이면 그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는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이라며
피해자인 원고가 그간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당사자인 웅우엔 티탄 씨는 화상으로 기쁨을 전했습니다. Tôi nghe được tin thắng kiện thì tôi rất là vui mừng và phấn khởi, và tôi biết những cái linh hồn đó đã theo tôi và ủng hộ tôi.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 3천만 100원을 모두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3천만 원을 100원 넘겨 청구한 건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는 한 명뿐이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을 강조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36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향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이후 36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6월 제3차 확대회의 이후 7개월여 만으로 올해 주요 군사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군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 현재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무엇보다 전쟁 준비 태세 완비와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에 대한 결정 사항을 채택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도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원래 국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토트랙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쟁 억제를 강화해서 전쟁 준비 태세 강화로 전환한 것은 국방력 강화를 보다 공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의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떠받들고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36일 만에 잠행을 끝낸 점으로 미루어 북한의 향후 행보가 거칠게 이어질 거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으로 잘못 날아갔다는 풍선 하나가 중국의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명분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풍선이 터지자 환호성도 터져 나옵니다. 풍선 격추 작전에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F-22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같은 첨단 전력이 떴습니다. 잔해 수거를 위해 바다에 군함도 여러 척 띄우는 등 판을 크게 벌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보낸 정찰 풍선이라고 못 박으며 증거 수집을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중국 견제용 포위망을 좁혀오던 미국의 강경책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We concluded that conditions were not conducive for a constructive visit at this time. 미국을 향해 대결이 아닌 상생을 요구해온 중국은 스스로 대화의 기회를 깨버린 셈이 됐습니다. 협상을 통해 미국의 견제 압박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보려던 계획도 어긋났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간첩 풍선으로 낙인 찍으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간 과학용이고 우발적 사고였다고 진땀을 빼며 해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我们已经多次介绍了有关情况，我不掌握更多的信息。 미국으로 잘못 날아갔다는 풍선 하나, 고이든 아니든 간에 중국엔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휴가 나온 공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21살 A 일병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에게 군 생활이 힘들고 부대원이 괴롭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A군이 부대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